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허리 통증으로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프셔서 병원 가실 때 막상 너무 아픈 나머지 확인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가시면은 똑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료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면은 환자분들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제가 싹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랑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척추 병원 가셔서 진료를 보실 때 효과적으로 진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필리 애프터 에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허리 통증 시 점검해야 할 것들, 진료 전 확인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내가 아프다는 말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픈 거는 다 한 번밖에 없으신 일이어서 막상 진료받으러 가시면 얼음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너무 당황하셔서 정신없이 시간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거에 대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시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허리 아파서 갔는데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외로 진료실 환경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하냐고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어디가 아프냐고 선생님이 물어볼 때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픈지. 네. 허리가 실은 어떤 뜻이냐면은요. 네이버에서 제가 공부해 본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갈빗대 아래에서 엉덩이까지 잘록한 부분. 허리는 잘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아픈지 생각해 보자. 엉치가 아파요. 엉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엉치란 말을 쓰지만 저도 요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엉치는 엉덩이의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볼기의 윗부분, 볼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는 말. 즉 볼기는 볼록한 부분을 뜻합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볼록한 부분이 아프시면 엉치가 아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록한 부분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은 꼭 다리가 아픈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에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중요한가? 허리는 어디이고 엉치는 어디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진료 보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허리가 아픈 건지 엉치가 아픈 건지 이걸 정확하게 대답해 이걸 확인하는데 금쪽 같은 진료 시간이 한 30초, 길게는 1분 정도가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딘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어딘지 일어나서 옷을 올리고 물어보고 가르치고 그 시간 자체가 환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허리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허리띠를 보통 어디다 하게 되냐면은요. 장골릉이라고 골반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배가 아주 많이 나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허리띠는 이거 위에 걸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이거 아래에 걸치면 허리띠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허리띠 하고 있는 부분이 엑스레이상 보기에 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요. 엉치는 허리띠 아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엉치는 볼록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볼록한 부분에 허리띠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허리띠 아래가 엉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허리띠 위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픈지 엉치가 아픈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강나영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리뼈는 엑스레이상 보면 실제 허리뼈는 어디 있느냐?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선부터 몸의 중심선까지 여기가 허리뼈가 있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치가 어디냐? 허리띠 아래부터 양쪽 가운데를 제외한 양쪽으로 퍼져 있는 부분. 이게 엉치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리랑 엉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병원 가시기 전에 내가 허리가 얼만큼 아프고 엉치가 얼만큼 아픈지
환자분들에 따라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 중에 엉치만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허리만 불편하신 분들 있고 엉치가 더 아픈데 허리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진료 시간에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료 보러 가기 전에 진료 직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엉치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아프다면은 어느 쪽 엉치가 아프고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진료를 진료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환자분들은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진료를 진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다는 건 보통 뭘 의미하냐면은 염좌, 디스크 손상, 관절염. 보통 허리 내부, 디스크 자체 허리 쪽 내부의 문제를 의미하고요. 엉치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학적 증상, 즉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미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단 자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실 때 이걸 먼저 얘기하시는 게 진료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진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허리 아파서 병원 가 보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리는 어떠세요?"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엉치는 어떠세요?" 꼭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엉치랑 다리는 신경 눌림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엉치나 다리 쪽에 증상이 생기시게 되기 때문에 엉치나 다리가 불편하신지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료 보시러 가면은 또 선생님들이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불편하세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이거 자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단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앉을 때 아파요. 보통 디스크를 의미하고요. 허리를 펴고 못 걷겠어요. 협착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을 못 걷겠어요. 이것도 협착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앉을 때는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척추 모형수를 앉게 되면은 척추가 골반이 아래로 돌면서 척추 앞쪽에 힘이 더 강해집니다. 즉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앉을 때는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앉을 때 아픈 건 디스크의 문제와 조금 더 연관이 있고요. 허리를 펴고 못 걷겠어요. 이거는 허리를 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10분을 못 걷겠어요. 이거는 걷다 보면은 척추신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또 선생님들이 원래 꼭 물어봅니다. "다른 무슨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보통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한의에서 침 맞아 다양한 거 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약은 병원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습니다. 보통 병원들이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적고 장기 투약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의무 기록을 모두 다 잘 정리해서 가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료 보시기 직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약물 치료는 했는지, 어느 정도 했다면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물어보시면 주사 치료는 하셨는지. 보통 진료실 환경에서 물어보면은 이걸 잘 기억해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기억하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세요. 물어보는 이유는 주사 치료가 꼭 필요한 치료인 건 맞는데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통증 정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몇 번 정도 맞으셨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치료를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딘지 얘기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신 거는 병원에서는 보존적인 치료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치료 시기를 다시 리셋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의원에서 침 맞은 것과
보통 의원에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한 것들을 혼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환자분들이 보다 더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런 것들을 진료 직전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생각을 해 보시고 진료를 들어가시자마자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진료가 훨씬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고 환자분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료를 보러 가실 때 어떤 병원인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신지를 확인하고 진료를 그러니까 대강의 정보를 얻고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병원 환경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척추, 허리 통증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병원도 있고요. 어떤 병원은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병원도 있고요. 어떤 병원은 어떤 선생님은 현미경 치료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유압수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어 똑같은 척추 내시경이지만 내시경으로 디스크 절제술 정도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비교적 폭이 넓은 양방 내시경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따라서 그 선생님이 어떤 진료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답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실 수도 있으시고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치료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허리 통증이어도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금 현재 너무너무 많습니다. 1차 병원, 2차 병원, 그러니까 의원급, 병원급, 대학병원급, 그리고 과목도 마취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뭐 재활의학과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비교적 병원과 질환을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진료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치료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대부분 다 모든 치료는 다 과학적인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좋다 나쁘다 단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환자분이 진료 전에 잘 이해를 하시는 거에 자신에 맞는 좋은 치료를 통해서 허리 통증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한글로 하면 추간판입니다. 추간판은 쉽게 얘기하면 척추 사이의 판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척추 사이의 연골입니다. 즉 척추뼈 사이의 연골이지 디스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릎 자체에도 연골이 있고 우리 관절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곳엔 다 연골이 있습니다. 결국 디스크도 결국 척추뼈 사이에 있는 좀 특별하게 생긴 연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라고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인들은 보통은 병명으로 이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뭐냐? 병명으로 얘기하는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름. 근데 디스크란 연골은 좀 특이한 게 바깥쪽에 껍데기가 있고 안쪽에 말랑말랑한 속질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액 부분이 탈출된 경우 이거를 보통 전형적인 디스크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속질핵 부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척추가 그러니까 바깥에 노출돼 있지 않는 부분인데 디스크 껍데기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흡수가 잘 됩니다. 물론 초기 증상도 심하지만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거의 한 80-90% 정도에서 흡수된다고 보고요. 이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꼭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디스크가 생기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디스크가 없어지는지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다. "디스크 어떻게 치료하면 없어지나요? 어떻게 치료하면 없어지나요?"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 뭘 더 고민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터지지 않을까?" 그를 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껍데기가 터져서 바깥으로 나갔으면은 그 터진 곳은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에 무조건 문제가 생기시면은 다시 터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디스크 중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디스크는 잘 흡수된다고 그러던데 나는 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디스크가 잘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액 탈출의 형태의 디스크는 잘 흡수되지만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석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디스크 자체가 이미 튀어나온 디스크가 변성이 됐기 때문에 디스크 흡수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긴 한데 이게 수액이 바깥까지 흘러나온 경우가 아니라 디스크 껍데기가 늘어나서 디스크 신경을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상대적으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디스크는 조금만 더 터져도 신경학적 증상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중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비가 동반된 경우, 특히 마미 증후같이 아주 극단적인 마비가 동반된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신경은 일정 시간 이상 마비가 되면은 그 신경 자체를 감압해서 신경을 풀어주더라도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심한 마비가 있을 때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도. 그럼 제가 척추 질환에서 양대축인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말 그대로 협착이 생겨서 신경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협착이 생겨서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말에 답이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 증상이 생김. 더 줄이면은 좁아져서 신경 증상이 생김. 이게 협착증입니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불안정성, 그 황색인대의 비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두꺼워지면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은 협착증, 신경이 눌려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착증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디스크와 다른 게 대부분의 협착증은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점은 협착의 증상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협착 자체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강아지 주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강아지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인을 쭉 가더라도. 그럼 협착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협착증의 증상도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증상이 있는 그 순간만을 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협착증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경우에는 협착 자체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더 심하고 더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협착이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협착증과 디스크를 간단하게 구별을 해보자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요. 간단하게 구별하자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협착의 가능성이 크고, 디스크는 증상이 급성이고, 협착증은 증상이 급성이 아니고 서서히 아프고, 그리고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면 증상이 심해지고, 협착증은 허리를 펴면 증상이 심해지는 이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면으로 이해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협착에 조금 더 해당하시는지 디스크에 조금 더 해당하시는지 판단하시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협착이 디스크로 변한 이유는 뭐냐? 젊었을 땐 다 디스크밖에 없는데 연세 드시면 다 협착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디스크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한 척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척추 뒤쪽에 있는 이 관절들이 비후가 두꺼워지게 되면서 척추 뒤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디스크가 연세가 들어서 협착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두고 연속성이 있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치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여주는 연구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척추 디스크에 떨어지는 압력 자체가 작게는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까지도 척추 디스크에 떨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자세가 안 좋으면 척추 디스크에 떨어지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자세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실은 척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요새는 운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시는 상황이셔서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나쁜 자세를 운동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운동은 근력을 기르는 겁니다.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따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연골은 근육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한다고 단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어, 운동 척추 주변의 근육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연골이나 그런 것에 집중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지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의 역할을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 꼭 필요한 운동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걷기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보를 하다 보면은요, 빨리 걸으려고 하면 우리 턱을 내밀고 빨리 못 걷습니다. 턱을 내밀고 빨리 그러면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속보를 하려면 턱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보를 하려면 팔을 휘저어야 되잖아요. 팔을 휘저었는데 어깨를 말고 팔을 휘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보를 하려면 엉덩이를 당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난 상태에서는 보폭이 나오질 않습니다. 즉 우리가 속보를 할 때 자세가 흔히 얘기하는 중립 척추를 유지하기 가장 좋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밸런스에서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긴 거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한테 맞는 자세라는 거는 실은 거의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빠르게 걸을 때의 자세가 자기 척추에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자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바른 자세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2~3시간씩 계속 걸으시는 거는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근육들이 같이 운동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의미 이상의 걷기 운동은 척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면을 꽁꽁꽁꽁 계속 때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척추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속보로 3~40분 정도, 숨이 좀 찰 때 정도로 심폐지구력도 키우면서 자세도 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의 텀을 나눠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걷기 운동으로서 값어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영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척추는 결국 체중을 딛고 쓰는 순간 척추에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줄인 상태에서 허리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같이 일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도 허리 건강에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코어 운동 요새 많이 하시는데요. 코어 운동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부 근육 강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심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시면 대부분 협동력을 키우는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잘 잘하는 운동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코어 운동을 하시면서 협동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코어 운동을 하셔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이 되지 내가 힘을 길러서 힘이 강해지겠다 그런 개념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는
허리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자세를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를 일상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척추 건강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몇 가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자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앉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앉는 것이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서서 뒤통수를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뒤통수를 높이게 되면은 머리의 무게가 골반으로 뒤통수를 쳐봤을 때 골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목을 따로 들고 있는 게 목 주변에 근육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척추 전체가 받치게 되는 겁니다. 즉 목 디스크 자체, 목 자체 C자 커브가 머리의 무게를 전체를 받아주게 하려면은 목이 뒤통수가 올라가면서 목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반복적인 훈련으로 달성되는 거지 그림을 한번 보고 누가 하는 거를 한번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걸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에 힘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을 때가 아니라 짧게 걸을 때도 배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척추 근육들이 뒤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적절하게 같이 배에 힘 주는 것과 같이 협동을 해서 척추를 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환자분들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 배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척추에 힘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걸을 때 배에 힘 주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신다면 언제나 앉을 때 내가 뒤통수를 높이고 걸을 때는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배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허리를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진료실 환경에서 물건 들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드신다는 거 압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릎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버티고 엉덩이로 드는 게 기본적으로 허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허리로 물건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나 가셔가지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다 무릎으로 버티고 엉덩이로 듭니다. 역도선수가 아닌데 그렇게 드세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분들이 온몸으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건 들거나 숙여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될 때 무릎으로 버티고 엉덩이로 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잘 돼야지 허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운동요법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통 소염제, 신경성 통증 완화제. 이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 치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과 진단 목적. 보통 여러분들은 주사 치료를 치료 목적이라고 안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히 안 아프게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치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고 상당 기간 염증의 그 고리를 끊음으로써 다시 안 아파지는 경우가 있긴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단순히 통증 치료로만 보시는 거는 좀 너무 협소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진단 치료입니다. 척추 진료를 제대로 하려면 진단적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MRI상 병변이 별로 심해 보이지 않아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RI상 증상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애매한 부위가 증상이 실제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사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척추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으실 때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이 어딘지 정확하게 가리시는 게 대부분 필요하고요. 그 주사 치료에서 통증이 어딘지 대부분 가리게 되면은 환자분이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최소한의 주사 치료로 환자분의 통증을 조절하면서 환자분의 통증을 관리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 수술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진단적 목적의 주사 치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술은 기본적으로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치료라고 일반적으로 큰 흐름에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시술,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소형술은 꼬리뼈에 작은 관을 넣어서 그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약물, 그러니까 보통 유착 방지제와 소염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사례인데요. 시술 전에 이게 디스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액이 탈출돼서 밑으로 흘러내린 형태의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6개월 있다가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시술로 낫게 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시술이 디스크를 없앤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증상은 시술로 없어졌지만 디스크는 스스로 흡수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와서 증상이 너무 극심한 상태에서 통증 조절하는 수단 중에서는 시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이 맞습니다. 보통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구를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전향적 연구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시술하는 사람도 시술 받는 사람도 자기가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계적인 검증을 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했을 때 12개월 동안 50% 이상의 통증 완화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시술은 디스크를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효과적으로 없애고 자연 치유를 돕는 치료입니다. 협착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협착증에서도 잘 고르면 자연 치유를 촉진하고 환자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서 자연 치유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적 치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수술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요. 수술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 보통 무조건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무조건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려면 우리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6주간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6주간 집에서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 6주간의 보존적인 치료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치료 자체는 최소 6주에서 3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했을 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과 함사 소견이 부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감압술이고요. 한 가지는 유압술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압술은 신경 눌리는 거 풀어주는 거고요. 유압술은 척추 붙여주는 치료입니다. 이 딱 두 가지 치료밖에 없습니다. 크게 봐서. 척추 치료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압술에는 뭐 미세 현미경 수술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예, 방법론으로 그렇긴 하는데 크게 봐서는 수술적 치료는 감압술과 유압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감압술은 뭐냐? 보통 현미경 쪽 일반적인 치료는 표준적인 치료는 현미경 감압술입니다. 신경이 눌린 거를 째고 들어가서 근육을 벌리고 신경 눌린 걸 풀어주는 게 현미경 감압술이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관을 넣어서 안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치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관을 넣어서 근육 안쪽에 들어가서 층을 박리하고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방성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당연히 적겠죠. 근육으로 손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근육 손상이 없으니까 출혈이 적으니까 빨리 회복하겠죠. 그리고 고령 환자도 상당히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하면서는 80살이 제가 물론 병력들은 자세히 체크하겠지만 80세 고령 환자분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반신 마취로 치료하고 기본적으로는 출혈이 거의 없는 치료고 근육통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완벽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전 사진에서 보면 좁아진 척추관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내시경을 감압을 하고 났더니 완전히 한 10배 정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요. 근육을 벌리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현미경 치료는 밖에서 봅니다. 이 빨간 점이 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미경 렌즈가 이 빨간색 위치에 있게 됩니다. 즉 눈으로 바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시야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즉 안에 들어가서 넓은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넓은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위쪽을 상당히 많이 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저 끝에 있습니다. 빨간색 점 보이시죠? 그럼 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시야는 이런 식으로 내시경 있는 끝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시경 끝에서 시야가 퍼지면서 보입니다. 따라서 안에서 보지만 훨씬 더 가까이서 보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를 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 훨씬 더 좋은 시야로 정교한 치료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양방향 내시경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신경 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건드리고 디스크를 살짝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뽑아낼 거고요. 척추신경 사이에 노란색, 저 노란색이 디스크거든요. 환자분이 거의 발목에 근력이 떨어지게 만든 나쁜 놈입니다. 쏙 꺼내고 있습니다. 한번 뽕 하고 뽑아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시야로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신경이 어떻게 눌려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 시야는, 그러니까 현미경 치료도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야는 이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신경다발이 지금 65세 환자분이시고요.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치료 전엔 척추관의 넓이가 치료 전후를 비교했을 때 10배는 넓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 넓은 공간에 있는 저 까만 점들 있잖아요. 이 까만 점들이 다 신경들입니다. 이게 요 공간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목이 졸려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겁니다. 이거를 주사로 놨거나 약물 치료로 호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서 추간근 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척추가 가운데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신경이 바깥으로 나오는 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부분들, 요 부분이 좁아져서 신경이 나가는 곳에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추간근 협착이라고 부르고요. 그림 보시면은 추간공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저림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신경이 나가는 곳이 완전히 좁아져서 거의 까만색 인대밖에 안 보이고 신경이 어디 간지 안 보이는데 내시경으로 넓혀주고 났을 때 신경이 어딘지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 거를 주사나 약물 치료로 낫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 디스크 중에서도 석회가 된 디스크는 잘 흡수되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회가 이렇게 까맣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한 모습이고요. CT 영상을 보면은 석회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환자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자리에 뼈가 된 겁니다. 뼈가 되신 거면 뼈를 제거해야겠죠. 뼈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내시경으로 석회를 말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척추 유압술 후에 통증이 생기신 분들이 기존의 치료에서는 대부분 유압술 후에 윗분절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바로 유압술을 연장하고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하고 인접분절의 퇴행이, 근데 척추 유압술하고 나면은 인접분절의 퇴행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영상학적 인접분절의 퇴행은 4에서 5년 정도 지나면 한 30% 정도는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7년 전에 척추 유압술을 하시고 수술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윗분절에 퇴행이 오셔가지고 인접분절이 좁아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쪽으로 척추 유압을 연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연장을 하시게 되면 이분 아직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연장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십니다. 그 신경이 눌려 있는 걸 확 풀어줬습니다. CT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뼈가 자라 있어가지고 척추관을 확 좁아지게 만들어 있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확 넓혀줬습니다. 그리고 척추 유압술, 이제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척추 유압술은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치료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척추 유압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치료가 맞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이라고 해서 유압술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유압술은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나 측만증, 후만증 중에서도 심한 변형이 동반된 경우에 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착증의 치료로서 유압술을 하는 것은 협착증도 치료하면서 허리 통증도 좀 잡기 위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유압술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척추 협착증이. 협착증의 기본적인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감압술이고요. 그리고 척추의 불안정성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 제한적으로 유압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가 표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척추 유압술도 실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치료하신 전후 사진을 보면은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9개월 이상 지속된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 그리고 발목 근력이 양쪽 다 결정적으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이게 마비 같은 경우에는, 근력 약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세 달 이상 지속이 되면 수술한다고 돌아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력 약화가 있으시다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비는, 운동신경의 마비는 감압을 해준다고 해서 꼭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전에 이렇게 척추뼈가 2개가 삐뚤어져 있었는데요. 치료 후에 척추뼈 2개가 제 위치로, 정확한 위치로 정복이 됐습니다. 이분의 상처를 보시면은 이게 수술 후의 상처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매우 적고요.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수혈로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색소가 0.6 정도 떨어지셨습니다. 통증도 매우 적으신 편이시고요. 여기 그 채널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압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척추 유압술 하면서 수혈 안 하신 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척추 불안정성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대상이 된, 모든 유압술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압술을 하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보다 적은 근육 손상과 출혈, 전신적인 위험에 대한 위험을 낮춘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껏 강의를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여태껏 제가 설명 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료로 보시러 가시기 전에 한번 이걸 되뇌어 보셔야 됩니다. 진료실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를 되뇌어 보고 가시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설명이나 진단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지실 겁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보통 위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어떤 분들은 30초가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5분이 걸려도 이 세 가지를 의사가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불만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허리, 엉치, 다리, 뭐가 얼마나 더 아픈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더 아픈지, 걸을 때, 앉을 때, 일할 때 내가 어떤 때 더 아픈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치료를 여태껏 받아왔었는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빈도. 저도 진료실 환경에서 매일 노력합니다. 이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서야 생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료를 보시기 전에 이것들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은 여태껏 환자분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한 선생님으로 변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시는 의사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유압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과 감압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 요 가방성 감압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 비슷한 상황에서 판단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이신지 알고 진료를 보시는 게 환자분들께서 이 선생님께 받은 정보를 해석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제 그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뭐 그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가 아니니까요.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시지 않으신데 3차 병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뭐 진료 보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종양 같은 것들을 바로잡는, 종양일 때 척추 기형 같은 걸 바로잡는 게 전문이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허리가 좀 아프시긴 한데 그 환자분이 원하시는 건 주사 치료인데 그 남편분이 아는 지인이라고 꼭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해서 거기 진료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료를 보러 가시면은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보는 환자는 척추 유압술 중에서도, 척추 중에서도 기형이 심한 환자들이 그분이 주력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의료 진단 체계가 환자분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진료를 보러 가시는 것들이 환자분들의 금쪽 같은 시간과 통증 시간을 좀 줄이는 길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치료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 치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는. 첫 번째는 척추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저는 제가 내시경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환자분 치료하시고 나면은 환자분이 생활 습관 때문에 지금 디스크가 생기고 생활 습관 때문에 협착이 생기셨는데 환자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냐고. 원래 있던 데 재발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지금 괜찮았던 척추 마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허리가 한번 아프셨던 분들은 뭔가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운동, 그런 것들 중요하시고요. 비수술 치료는 그냥 뭐 통증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걸 자기가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시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할 만큼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보통은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치료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과 그 유압술을 제외하고는 열어서 하는 수술의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훨씬 더 적은 통증과 적은 몸의 부담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수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압술과 유압술. 유압술은 원칙적으로 흔들림과 변형이 심해서 오는 통증에만 행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 드렸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날 때 가능하면 한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러면 허리 디스크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어떤 증상일까요? 골반이 틀어지면 좌골신경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입니다. 그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다리 쪽에 증상이 생기겠죠. 그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인데 골반이 틀어져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큰 의미에서는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디스크에 자극을 줘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확률을 높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골반이 틀어져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바른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아름님, 50대 중반이시고 20대 초반 척추 결핵 판정 가져서 결핵은 완치되었지만 연골이 이미 망가져서 무공을 못하네요.
디스크는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환자분들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요통은 대부분의 경우 운동이나 바른 자세로 상당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병원 환경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척추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셨는데 별로 안 아프고 난 잘 지내고 일상생활 잘한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이 눌리는 증상은 통증 자체에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플지 어떻게 하면 덜 아플지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려운데요. 퇴행성으로 무너져 내리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세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 상당 정도 통증을 조절하면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절이 되신다면은 운동이나 습관 교정으로 계속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조절이 안 되는 발작성인 통증이나 다리 쪽에 저린 증상이나 마비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실 때는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내시경 치료하시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허리 통증은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신경학적인 증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디스크 수술을 안 해도 대부분 낫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요즘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수액이 탈출된 경우는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수술 안 해도 대부분 낫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통증 조절하는 치료만 하시면 되는 게 맞는데요. 수액 탈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석회가 된 경우도 있고, 척추를 싸고 있는 막이 뒤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버티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또 다른 자국을 좀 더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수년째 디스크가 아주 많이 튀어나와 계셔서 저린 증상으로 척추 허리 쪽에 근육이 다 빠져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단선적으로 하나로, 그러니까 수액 탈출증이면은 디스크면 무조건 보존적인 치료로 낫는다는 것도 올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액이 탈출된 경우는 그렇지만 수액이 탈출되지 않은 형태의 디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회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자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양방향 내시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 질문에 많이 답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